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충청도 산골 마을은 아침부터 술렁였다. 이병수는 마당에서 감을 따다가 이웃집 아주머니의 큰 소리를 들었다. 72살의 나이에도 귀는 여전히 밝았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형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5년. 이제는 완전한 시골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래된 직업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고 이장님, 우리 집 금팔찌가 없어졌어요. 마을 이장 조만식이 달려왔다. 75살의 만식은 항상 마을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당황함보다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또? 김씨 아주머니 댁도 이번이 세 번째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번엔 진짜 비싼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라고요. 병수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갔다. 형사 시절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언제 없어진 걸 아셨어요? 오늘 아침에요. 어젯밤에는 분명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이번 달만 네 번째였다. 처음에는 닭 몇 마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은 농기구, 그리고 이제는 귀중품까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다.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만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파출소 오순경도 어차피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도 없고. 병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마을 파출소의 오정호 순경은 착하기는 하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도시에서 좌천되어 온 지 1년도 안 된 신참이었다. 저녁 무렵 병수는 마을 중심가에 있는 한영희의 집으로 향했다. 68살의 영희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이곳에 정착했다. 병수보다 2년 먼저 마을에 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한 쌍으로 보고 있었다. 영희 씨, 들으셨어요? 또 도둑이 들었대요. 영희가 차를 내오며 대답했다. 네, 순덕이가 시장에서 난리였어요. 자기 집도 며칠 전에 당했다고. 박순덕은 마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70살의 아주머니였다. 입이 가벼워서 마을 소식은 대부분 그녀를 통해 퍼졌다. 뭘 잃어버렸대요? 현금 50만 원이랑 은수저 세트요. 장롱 깊숙이 넣어뒀는데도 찾아갔대요. 병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범인은 집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범인이 마을 사람일까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우리 마을이 얼마나 작은데?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그럴 리가. 하지만 병수는 달리 생각했다. 작은 마을이기에 오히려 가능한 일이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달이 유난히 밝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검은 그림자가 이웃집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다. 병수는 조용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형사 시절에 단련된 은밀한 발걸음으로 그림자를 따라갔다. 그림자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다. 마을 골목을 잘 아는 듯 막힘없이 움직였다. 병수는 숨을 죽이고 뒤를 따랐다. 하지만 나이든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작은 돌에 걸려 비틀거렸고 그 소리에 그림자가 돌아보았다. 순간 달빛에 비친 얼굴.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림자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병수는 영희를 찾아갔다. 어젯밤에 범인을 봤어요. 영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정말요? 누구였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젊은 사람이에요. 움직임이 너무 빨랐거든요. 그럼 마을 젊은이들 중 한 명?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을에 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던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이었다. 점심때 순덕이 병수를 찾아왔다. 병수 씨, 어젯밤에 돌아다니셨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만식이가 봤대요. 새벽에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병수는 속으로 혀를 찼다. 작은 마을에서는 비밀이 없었다. 도둑을 쫓고 있었어요. 순덕이 눈을 반짝였다. 진짜요? 그래서 잡았어요? 아니요. 놓쳤어요. 순덕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병수 씨, 사람들이 그래요. 강철수 씨가 수상하다고. 강철수는 마을 외곽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60살의 남자였다. 10년 전 절도 전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왜 철수 씨를? 전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돈이 궁하다고 하던데.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섣부른 추측은 위험했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만식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경찰도 못 잡는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아야 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대부분 60이 넘은 노인들이었다. 밤에 순찰을 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영희가 손을 들었다. 순찰도 좋지만 먼저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알아내죠? 병수가 일어섰다. 제가 어젯밤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회관이 술렁였다. 누구였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 젊고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을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소리쳤다. 그럼 철수 아니야? 그 사람 전과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맞아, 철수가 틀림없어. 요즘 농장도 잘 안 된다더니. 병수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위험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이미 철수에게 쏠려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병수와 영희는 함께 걸었다. 사람들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러게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위험한데. 병수 씨는 정말 철수 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수는 잠시 생각했다. 철수 씨는 농장 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도둑질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럼 누구?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는 신호였다. 병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봐요.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마을 입구 근처였다. 그곳에는 작년에 문을 연 작은 카페가 있었다. 가을 정원이라는 이름의 카페였고 주인은 김나래라는 40살의 여자였다. 카페 앞에는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서울 번호판이었다. 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다. 나래가 나와서 그를 맞이했다. 저 사람 누구지? 영희가 속삭였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두 사람은 물끄러미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무언가를 나래에게 건네고 다시 차를 타고 떠났다. 병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연쇄 도둑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영희는 일찍 시장으로 향했다. 순덕의 반찬 가게는 항상 마을 정보의 중심지였다. 예상대로 가게 안은 아주머니들로 북적였다. 어젯밤에도 도둑이 들었대요. 한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말했다. 어디에? 이번엔 성당이래요. 헌금함을 털어갔대요. 순덕이 혀를 찼다. 아니, 성당 헌금함까지 터는 놈이 어디 있어? 천벌 받을 일이지. 영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하며 익힌 관찰력이 발동했다. 사람들의 표정, 말투,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젊은 아주머니가 말했다. 마을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는 50대였다. 뭐가 이상한데? 우리 집은 안 털렸거든요. 바로 옆집은 털렸는데?
순덕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뭐가 이상해? 운이 좋았던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이 더 부자인데도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영희의 귀가 쫑긋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범인은 무작위로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골랐다는 뜻이었다. 혹시 도둑 맞은 집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영희가 물었다. 아주머니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글쎄, 다 노인들만 사는 집이긴 한데. 아니야, 김씨네는 아들이 같이 살잖아. 아, 맞다. 근데 그 아들이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온대. 영희는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피해를 본 집들은 대부분 방범이 취약한 곳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 또는 가족이 있어도 밤늦게 귀가하는 집들. 순덕 씨, 혹시 피해 집들 명단 있어요? 경찰한테 물어봐야 알지. 근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영희는 가게를 나와 파출소로 향했다. 작은 건물 안에서 오정호 순경이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45살의 정호는 서울에서 작은 실수로 좌천되어 온 사람이었다. 능력은 있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다. 오순경님 바쁘세요? 아, 영희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영희는 도둑 사건에 대해 물었다. 정호는 한숨을 쉬며 서류철을 꺼냈다. 총 12건이에요. 한 달 사이에. 패턴이 있나요? 정호가 놀란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영희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피해 시간은 대부분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였다. 피해 품목은 현금과 귀금속이 주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하네요. 피해 금액이 집마다 비슷해요. 네. 정말요? 정호가 다시 서류를 확인했다. 맞네요. 대부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 영희는 생각에 잠겼다. 범인은 욕심이 많지 않았다. 또는 특정 금액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었다. 혹시 CCTV는 없나요? 마을에 CCTV가 어디 있어요? 이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영희는 파출소를 나와 병수를 찾아갔다. 병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뭔가 알아냈어요. 영희가 발견한 패턴을 설명하자 병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범인은 돈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한 위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만식이 찾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병수 씨,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가 마을을 떠난대요. 병수와 영희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왜요?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니까 못 견디겠대요. 억울하다면서. 병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운 결과였다. 지금 어디 있어요? 농장에서 짐 싸고 있어요. 병수와 영희는 서둘러 철수의 농장으로 갔다. 60살의 철수는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서글픔이 묻어났다. 철수 씨, 이러지 마세요.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병수 씨, 한 번 찍히면 끝이에요. 전과자는 평생 전과자인 거죠.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 눈빛이 증거죠. 영희가 다가갔다. 철수 씨, 혹시 뭔가 아는 거 없어요? 범인에 대해서. 철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일주일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뭘요? 새벽에 농장 일하러 나왔는데 카페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그 시간에 카페가 열리 없는데. 병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카페. 어젯밤에 본 그 장면이 떠올랐다. 누가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멀어서. 근데 여러 명이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병수가 물었다. 경찰한테는 말했어요? 말해봤자 뭐해요. 저를 의심하는데. 철수는 결국 마을을 떠났다.
트럭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영희가 말했다. 불쌍해요. 억울한데 변명도 못하고. 그게 편견의 무서운 점이죠. 두 사람은 카페로 향했다. 가을 정원은 마을에서 가장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통유리로 된 외관이 인상적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나래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40살의 나래는 도시적인 세련미가 있었다. 1년 전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지만 자세한 사정은 아무도 몰랐다. 어서 오세요.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나래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병수는 카페 내부를 살펴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세련된 인테리어.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골 카페치고는 너무 고급스러웠다. 사장님은 왜 이런 시골에 카페를 여셨어요? 영희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도시 생활에 지쳤어요. 조용한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가족은요? 나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혼자예요. 커피를 마시며 병수는 나래를 관찰했다.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카페를 나온 후 영희가 말했다. 뭔가 수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뭘 숨기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날 밤 병수와 영희는 카페 근처에 숨어서 감시하기로 했다. 밤 11시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어제 본 그 검은 승용차였다. 이번에는 2명이 내렸다. 젊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카페 뒷문으로 들어갔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영희가 속삭였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둑은 아닌 것 같아요. 1시간쯤 지나자 남자들이 나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래도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병수와 영희는 조심스럽게 카페 뒤편으로 갔다. 쓰레기통 옆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다. 영희가 주웠다. 이거 포커칩이에요. 병수가 놀랐다. 도박장이었군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카페는 낮에는 평범한 카페였지만 밤에는 불법 도박장이었던 것이다. 그럼 도둑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병수가 생각에 잠겼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마을 사람 중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알아내야죠. 다음날 아침 마을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이번에는 마을 회관의 비상금이 사라진 것이다. 2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다. 만식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이제 정말 심각합니다. 회관 금고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열 수 있어요. 그럼 내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노인이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순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철수가 떠나고도 도둑이 나타났으니 철수는 아니었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억울하게 쫓아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럼 누구야? 만식이 기침을 하며 말했다.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 봅시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하고 총무 그리고 이장님이 의심받고 싶으세요? 한 아주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병수가 일어섰다. 잠깐만요. 모두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병수를 바라보았다. 지금 서로 의심하면 뭐합니까? 철수 씨처럼 억울한 사람만 만들 뿐이에요. 영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 범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병수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함정을 놓아봅시다. 함정이요? 네. 범인이 노리만한 미끼를 만드는 거죠.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하죠? 병수와 영희는 계획을 설명했다.
순덕의 가게에 거액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밤에 잠복하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호가 병수를 찾아왔다. 병수 선배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수가 놀랐다. 선배라니요? 서울강력계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전설적인 형사셨다고. 병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옛날 일이에요. 저도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능력 없다고 욕먹고. 영희가 위로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정호가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도둑 사건이 시작된 시기가 카페가 열린 시기와 비슷해요. 병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확히 언제부터죠? 카페는 작년 10월에 열었고 첫 도둑 사건은 11월이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그날 오후 영희는 순덕의 가게에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순덕 씨, 조심하세요. 큰돈 들어왔다면서요? 순덕이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이 보험금 탔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이거 비밀인데. 500만 원이나 들어왔어요. 주변 아주머니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그 돈 어디 뒀어요? 집에 뒀지 어디 두겠어요. 은행은 내일 가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다. 밤 10시 병수와 영희, 정호는 순덕의 집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다. 만식도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나이를 고려해 집에 있도록 했다. 11시, 12시가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다. 영희가 하품을 했다. 범인이 눈치챈 걸까요?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새벽 1시가 되자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순덕의 집 담장에 접근했다. 저기. 정호가 속삭였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범인은 능숙하게 담장을 넘었다. 그 순간 병수가 확신했다. 저 움직임은 며칠 전 본 그 그림자와 같았다.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정호가 뛰어나갔다. 거기서 범인이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병수와 영희도 뒤를 쫓았다. 하지만 범인은 너무 빨랐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왔을 때 범인이 갑자기 넘어졌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만식이 발을 걸었던 것이다. 잡았다. 정호가 범인을 붙잡았다. 모자가 벗겨지며 얼굴이 드러났다. 모두가 놀랐다. 범인은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분증 있어요? 정호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에서 신분증이 나왔다. 이름은 조현수. 주소는 서울이었다. 왜 남의 집에 들어가려 했어요? 현수는 입을 다물었다. 병수가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다. 도박빚 때문이죠? 현수의 눈이 흔들렸다. 카페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었죠? 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인정하는 것이었다. 파출소로 데려가서 조사를 시작했다. 현수는 결국 입을 열었다. 3천만 원을 빌렸어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빌렸어요? 카페 사장이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나래가 연결고리였다. 정호가 물었다. 그래서 도둑질을? 죽을 것 같았어요. 협박도 받고. 그래서 현수는 울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도 있어요? 몇 명 더 있어요. 다 도박빚 때문에. 병수가 한숨을 쉬었다. 카페는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소굴이었다. 새벽 4시 파출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현수의 진술을 듣고 정호는 즉시 본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선배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호가 병수에게 물었다. 일단 나래를 조사해야죠. 영장도 없는데요.
병수가 영희를 바라보았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서 얘기해 볼게요. 여자 대 여자로. 아침이 되자 영희는 카페로 갔다. 나래는 평소처럼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못 자서요. 어젯밤에 도둑 잡았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나래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니요. 누구였어요? 서울에서 온 젊은 사람이래요. 조현수라고. 나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요? 아세요? 나래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거짓말이 분명했다. 영희는 계속 압박했다. 그 사람이 이 카페에서 도박했다고 하던데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카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래가 화를 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남자 2명이 들어왔다. 며칠 전 밤에 본 그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영희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손님 계시네. 한 남자가 나래에게 말했다. 나가실 참이었어요. 영희가 일어서며 남자들을 살펴보았다. 둘 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거칠었다. 카페를 나온 영희는 바로 병수에게 전화했다. 수상한 사람들이 왔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한편 파출소에서는 현수가 더 많은 것을 털어놓고 있었다. 카페 지하에 도박장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열려요. 몇 명이나 와요? 10명에서 20명 정도요.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에요. 정호가 물었다. 마을 사람도 있어요? 현수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두 명 봤어요. 누구? 이름은 모르는데? 나이 많은 분이었어요. 병수가 생각에 잠겼다. 마을 노인 중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점심때 만식이 파출소로 왔다. 큰일이에요. 나래가 짐 싸서 떠난대요. 벌써? 병수와 정호가 급히 카페로 갔다. 정말 나래가 짐을 차에 싣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아까 본 남자들이 있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호가 물었다. 서울로 돌아가요. 장사가 안 돼서. 갑자기요? 나래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제 맘이죠.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뭐 문제 있습니까? 경찰 양반? 위협적인 말투였다. 정호가 주춤했다. 병수가 나섰다. 문제 있죠. 불법 도박장 운영했잖아요.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증거로 그런 소리를? 증인이 있어요. 그 새끼가 뭐라고 했든 증거는 없을 거요. 남자들은 비웃었다. 정말 증거는 없었다. 현수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때 영희가 뛰어왔다. 잠깐만요. 영희의 손에는 작은 USB가 있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나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거 어디서? 카페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어젯밤에. USB에는 도박장 운영 장부가 들어있었다. 날짜, 참가자,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남자들이 영희에게 다가갔다. 그거 내놔. 병수가 앞을 막았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다. 정호가 미리 본서에 연락해둔 것이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들이 나래와 남자들을 체포했다. 나래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사 결과 카페는 서울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었다. 나래는 바지 사장이었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다. 마을 사람 중에 공범이 있어요. 본서에서 온 형사가 말했다. 누구요? 조만식 이장의 조카 조영수요. 모두가 놀랐다. 만식의 조카라니. 영수는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작년에 마을로 내려온 사람이었다. 그가 나래와 연결되어 도박장 운영을 도왔던 것이다.
만식은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내 조카가 어떻게? 만식은 눈물을 흘렸다. 영희가 위로했다. 이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영수가 체포된 후 마을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그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마을 회관 비상금을 훔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병수와 영희는 파출소에서 영수를 만났다. 35살의 영수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왜 그랬어요? 영수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번 이기니까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도둑질까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수는 울기 시작했다. 정호가 수사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사건은 해결됐네요. 하지만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에요. 네. 뭐가 더 있어요? 첫 번째 도둑 사건이 작년 11월이었죠? 영수가 도박을 시작한 건 올해 초예요. 정호가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맞네요. 그럼 초기 사건은 다른 범인?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최근 사건만 관련되어 있어요. 영희가 말했다. 그럼 범인이 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초기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상세한 진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초기 피해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작년에 마을 개발 사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병수가 확신했다. 만식을 찾아가 물었다. 작년 마을 개발 사업 왜 무산됐죠? 만식이 한숨을 쉬었다. 주민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그야. 시청 최 과장이죠. 최동철. 55살의 시청 공무원이었다. 마을 개발을 통해 큰 이익을 볼 뻔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병수와 영희는 최동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동철이 나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호가 보고했다. 어떻게? 나래가 카페를 열 때 최동철이 허가를 도왔어요. 그리고 최동철의 동생이 서울 조직폭력배예요. 퍼즐이 맞춰졌다. 최동철이 개발 사업 반대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도둑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동생을 통해 도박장까지 만들었다. 병수는 함정을 놓기로 했다. 최동철을 유인해야 해요. 어떻게요?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 나타날 거예요. 만식의 도움으로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개발 사업 재추진을 논의한다고 공지했다. 예상대로 최동철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자신만만해 보였다. 주민 여러분,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왔습니다. 최동철이 열변을 토했다. 개발의 이익, 보상금, 미래 전망 등을 설명했다. 그때 병수가 일어섰다. 최 과장님, 작년의 도둑 사건 기억하시죠? 최동철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왜요? 그때 피해자들이 모두 개발 반대했던 분들이었어요. 우연이겠죠.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해요. 영희가 USB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최 과장님이 나래한테 보낸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에는 개발 반대자 명단과 함께 처리 부탁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최동철이 당황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니에요. 나래가 다 털어놨어요. 정호가 수갑을 꺼냈다. 최동철 씨 체포합니다. 최동철이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잡혔다. 최동철이 체포된 후 그의 범죄 전모가 드러났다. 그는 개발 사업으로 수십억의 이익을 볼 예정이었다. 토지를 미리 매입해둔 상태였고 개발이 되면 가격이 10배는 오를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 노인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자 그는 보복을 계획했다.
동생의 조직을 이용해 도둑 사건을 조작하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마을을 떠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정말 나쁜 놈이네요. 정호가 분노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력과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최동철 혼자가 아니었어요. 본서 형사가 보고했다. 누가 더 있어요? 만식 이장도 연루되어 있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만식이라니. 그럴 리 없어요. 영희가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만식도 토지를 매입해둔 상태였고 개발 이익을 볼 예정이었다. 병수와 영희는 만식을 찾아갔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만식은 초췌해 보였다. 이장님,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만식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러셨어요? 처음엔 마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개발되면 마을이 발전할 거라고. 만식은 고백했다. 최동철과 함께 개발을 추진했지만 도둑 사건은 몰랐다고 했다. 정말 몰랐어요. 최동철이 그런 짓을 할 줄은. 그래도 책임은 있어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벌 받을 거예요. 결국 만식도 구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배신감에 빠졌다. 믿었던 이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다. 병수 선배님, 강철수 씨가 자수했어요. 정호의 전화였다. 철수 씨가? 왜? 초기 도둑 사건 몇 건이 자기 짓이래요. 병수와 영희는 놀라서 파출소로 갔다. 철수가 말했다. 처음 3건은 제가 했어요. 왜요? 배가 고팠어요. 농장이 망하고 먹을 게 없었어요. 철수는 닭을 훔치고 농기구를 훔쳐 팔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병수가 물었다. 왜 이제 자수하는 거예요? 도망쳤다가 돌아왔어요. 양심이 안 놓여서. 철수는 울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다른 도둑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제가 시작했으니. 영희가 위로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결국 진짜 범인들이 모두 드러났다. 철수의 생계형 범죄, 영수의 도박빚 범죄, 그리고 최동철의 조직적 범죄. 사건이 해결된 후 마을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의심,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병수와 영희는 저녁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영희가 말했다. 그러게요. 범인이 여러 명이었다니. 사람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사연이 있죠. 두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 정상에서 마을이 한눈에 보였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영희 씨. 병수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네. 이번 사건. 영희 씨가 없었으면 못 해결했을 거예요. 영희가 웃었다. 병수 씨야말로요. 역시 전설의 형사답더라고요. 병수가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 혼자 살면 어때요? 영희가 놀란 눈으로 병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뭘 꾸미고 있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어요. 병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걸. 영희 씨와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영희도 병수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병수 씨와 함께여서 든든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72살과 68살의 노년 커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청춘이었다. 그런데 병수 씨. 네. 프로포즈가 너무 밋밋한데요? 병수가 당황했다. 그럼 어떻게?
영희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병수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다. 영희 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영희가 부끄러워하며 병수를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대답 먼저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껴안았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두 노인의 포옹은 아름다웠다. 다음 날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순덕이 가장 먼저 축하했다. 아이고, 잘 됐네요. 언제 결혼식해요? 조촐하게 할 거예요. 정호도 찾아와 축하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사모님도요. 병수가 쑥스럽게 웃었다. 고마워요. 철수도 편지를 보내왔다. 감옥에서 쓴 편지였다. 병수 형님, 영희 누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나가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만식도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두 분이 마을의 희망입니다. 행복하세요. 결혼식은 마을 회관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축하할 일이 생겨서 다들 기뻤다. 병수는 검은 양복을, 영희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다. 두 사람 다 어색해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줄에는 마을 최고령자인 90살 할아버지가 섰다. 두 사람 다 늙어서 만났지만 앞으로 30년은 더 살 거야. 행복하게 살아. 모두가 웃었다. 순덕이 축가를 불렀다. 음정은 틀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호가 축사를 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안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두 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피로 여는 마을 잔치가 되었다. 오랜만에 마을이 하나가 되었다. 한 달 후 병수와 영희는 마을 탐정 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추리력과 관찰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오늘은 발자국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병수가 설명했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했다. 할아버지, 진짜 범인 잡아봤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그럼 많이 잡았지. 와, 멋있다. 영희는 아이들에게 관찰 일기 쓰는 법을 가르쳤다. 매일 하나씩 특별한 것을 발견해서 적어보세요. 뭘 적어요? 뭐든지요. 개미가 줄지어 가는 것, 구름 모양이 변하는 것, 할머니 표정이 달라지는 것.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래요. 마을이 예전보다 좋아졌대요. 왜요? 서로 더 잘 아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영희가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되면 병수와 영희는 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병수가 말했다. 병수 씨도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아름다웠다. 영희 씨, 우리가 이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때 정호가 찾아왔다. 선배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차 마실래요? 정호가 앉으며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철수 씨가 모범수로 감형받았대요. 6개월 후에 나온대요. 잘 됐네요. 그리고 만식 이장님도 반성문 쓰고 집행유예 받을 것 같대요. 모두가 안도했다. 마을이 다시 평온해지겠네요. 영희가 말했다. 정호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너무 평온하면 선배님이 심심하실 것 같은데요? 병수가 웃었다. 이제 은퇴했어요. 평온한 게 좋아요.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병수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는 것을. 언제든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고요해졌다. 가을밤의 달이 밝게 빛났다. 더 이상 도둑의 그림자는 없었다. 대신 평화와 신뢰가 마을을 감쌌다. 병수와 영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이 다정했다.
마을 어귀의 개들도 더 이상 짖지 않았다. 낯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신뢰하는 마을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병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영희는 아침을 준비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영희 씨, 오늘 뭐 할까요? 글쎄요. 산책이나 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병수 씨, 영희 씨. 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밝은 표정이었다. 마을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가을밤의 추적자들이었던 병수와 영희는 이제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들이 있는 한 마을은 안전할 것이다.